새벽부터 욱신거리는 무릎 통증에 박순자 할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불을 걷어내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지만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며느리 혜진이 방문하는 날이라 아픔을 참고 김치를 담그기 위해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화장실까지 가는 짧은 거리도 벽을 짚으며 이동해야 했고 양치를 하는 동안에도 무릎을 굽히지 않으려 허리를 구부린 채 세면대에 의지했어요. 부엌에서 배추를 손질하던 박 씨는 무릎이 갑자기 접히며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식탁 모서리를 겨우 붙잡고 안정을 찾았지만 예전 같지 않은 몸이 서글퍼졌어요. 단 1시간 서 있었을 뿐인데 이미 무릎이 붓기 시작했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울리자 박 씨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며느리 혜진이 들어오자마자 김치 담그는 걸 도와주겠다며 부엌으로 직행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무릎 상태를 알고 있던 혜진은 이미 앞치마를 메고 있었어요. 박 씨는 며느리의 모습을 보며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란 혜진은 결혼 전까지 진정한 가족의 따뜻함을 모르고 살았어요. 18배 고아원을 나와 식당 일을 하며 혼자 살았던 혜진. 스스로 학비를 벌어 야간 대학을 다니던 중 민호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27에 민호와 결혼했을 때 혜진의 눈빛에서 보았던 외로움과 불안감이 아직도 생생했어요. 결혼식 날 혜진의 편에는 하객이 거의 없었고 신부 대기실에서 혼자 긴장하고 있던 혜진을 본 순간 박 씨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처음 손을 잡아주며 이제 우리 딸이니까 더는 외롭지 않을 거라고 했던 그날. 혜진의 눈에 고였던 눈물을 박 씨는 지금도 잊지 못했어요. 그 후로 친어머니처럼 혜진을 아끼고 보살폈습니다. 식탁에 나란히 앉아 박 씨가 김치 양념을 버무리는 동안 혜진은 능숙하게 배추를 펼쳐 양념을 채워 넣었어요. 혜진이 민호가 늘 시어머니께 배운 김치가 제일 맛있다고 얘기한다며 말했습니다. 혜진의 말에 박 씨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어요. 결혼 초기에 요리를 가르쳐 주던 시간들, 혜진의 첫 출산 때 병원에서 밤새 지켜주던 날들, 아이가 태어났을 때 젖병 물리는 법부터 하나하나 알려주던 순간들, 모두 박 씨에게는 친딸에게 해주듯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김치를 마저 담그고 난 후 혜진은 시어머니의 무릎 상태가 걱정되어 지난번 병원에 다녀오셨는지 물었어요. 박 씨는 괜찮다며 손사래를 쳤지만 사실 최근 들어 무릎 통증이 심해져 잠을 이루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집 주변 골목길을 걷다가 발을 헛디뎌 넘어질 뻔한 일도 여러 번 있었어요.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났고 이웃집에 가는 짧은 거리도 중간에 쉬어가야 할 만큼 힘겨워진 상태였습니다. 최근에는 마트에서 장을 본 후 무거운 봉지를 들고 오다가 무릎에 통증이 와서 봉지를 바닥에 내려놓고 한참을 쉬었던 일도 있었어요. 혜진의 걱정스러운 눈빛에 결국 박 씨는 실상을 털어놓았습니다. 지난주에 큰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으며 연골이 많이 닳았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말했어요. 의사의 진단 내용을 전하는 박 씨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수술? 그 단어가 주는 무게가 박 씨의 어깨를 짓눌렀어요. 혜진은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술이 필요하다면 꼭 받으셔야 한다고. 회복될 때까지 자신이 옆에서 돌봐드리겠다고. 박 씨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어요. 75 나이에 수술을 받고 회복될 수 있을지, 회복 기간 동안 자식들에게 부담이 되는 건 아닐지, 이런 걱정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대화가 끝나고 혜진이 돌아간 후 박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무릎을 문질렀어요. 최근 민호가 전화로 자주 묻던 질문들이 떠올랐습니다.
혼자 생활하기 불편하지는 않은지, 계단 오르내리기가 많이 힘들지는 않은지, 요즘 식사는 제대로 챙겨 먹고 있는지 묻던 아들. 아들의 걱정 어린 질문들 뒤에 무언가가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텔레비전에서 한 노인이 요양병원에 들어가는 장면이 나왔을 때 불현듯 섬뜩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호가 출근 전 잠깐 들렀어요. 거실에 앉아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는 아들의 표정이 어딘지 무거웠습니다. 민호가 수술 후에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을 꺼냈어요. 민호의 말이 이어지면서 박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요양병원. 그 단어가 방 안의 공기를 차갑게 만들었어요. 몇 군데 좋은 곳이 있어서 혜진과 함께 알아보고 있으니 일단 한번 가보는 게 어떻겠냐고 민호가 제안했습니다. 박 씨는 미소로 아들의 걱정을 덮으려 했지만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어요. 요양병원. 작년에 친구 김 씨가 요양병원에 들어간 후 한 번도 찾아가지 못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이웃 할머니가 요양병원에 가고 난 후 자식들이 한 달에 한 번도 찾아오지 않는다던 이야기. 시장에서 만난 노인들이 요양병원은 가족들이 늙은 부모를 처분하는 곳이라고 말하던 쓰라린 농담. 그곳은 박 씨에게 가족들이 노인을 보내버리는 곳으로만 인식되어 있었어요. 아들의 말에 겉으로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먹먹한 충격이 밀려왔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했는데 이제는 짐이 되어 요양병원으로 가야 하는 건지. 혜진에게 친어머니처럼 사랑을 주었는데 그래도 결국 남의 손에 맡겨지는 건지.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순간이었어요. 민호는 어머니의 표정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한 채 다음 주에 함께 요양병원을 둘러보자고 제안했습니다. 박 씨는 기계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들이 떠난 후 오랫동안 창밖만 바라보던 박 씨의 눈가에 물기가 맺혔습니다. 서랍에서 오래된 가족 사진을 꺼내 바라보았어요. 민호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 혜진이 처음 집에 왔을 때, 첫 손주가 태어났을 때의 사진들. 무릎의 통증보다 더 아픈 것은 마음이었습니다. 이제 자신은 가족에게 짐만 되는 존재가 된 걸까요? 이튿날 아침, 박 씨는 무릎 통증이 더 심해진 채로 눈을 떴습니다. 밤새 뒤척이느라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고, 기상 직후에도 무릎이 뻣뻣해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힘겨웠어요. 어제 민호가 꺼낸 요양병원 이야기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욱신거리는 무릎보다 더 아픈 것은 마음이었어요. 식탁에 앉아 따뜻한 물을 한 모금 마시는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민호였어요. 어머니 상태가 많이 불편해 보이니 수술 후 전문적인 돌봄이 필요할 것 같다고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박 씨는 괜찮다며 가볍게 답했지만 민호의 목소리에서 뭔가 결정된 듯한 확신이 느껴졌어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던 박 씨의 머릿속으로 텔레비전에서 본 요양병원 광고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넓은 정원에서 휠체어를 타고 있는 노인들, 레크리에이션 시간에 간호사와 함께 손뼉을 치는 노인들, 그리고 보호자 면회 시간에 텅 빈 의자들. 광고 속 웃는 노인들과 달리 현실은 어떨지 두려웠어요. 사람들은 요양병원을 버려진 노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고도 했습니다. 부엌 창문으로 보이는 작은 정원이 오늘따라 더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이곳에서 손주들과 함께 상추를 심고 직접 기른 고추로 고추장을 담그고 작은 의자에 앉아 저녁 노을을 바라보던 시간들. 박 씨는 요양병원에서도 이런 소소한 행복을 느낄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잠시 후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혜진이 방문한 것이었습니다. 어제 민호가 한 말에 대해 더 이야기하려고 온 것 같았어요. 혜진의 표정이 평소보다 진지해 보였고 손에는 무언가 서류가 들려 있었습니다. 박 씨는 담담한 표정을 지으려 노력했지만
내심 가슴이 무거웠어요. 거실 테이블에 앉은 혜진은 가방에서 여러 장의 팸플릿을 꺼냈습니다. 박 씨의 시선이 그 팸플릿에 고정되었어요. 화려한 사진들로 가득한 요양병원 팸플릿. 박 씨는 그 화려한 표지 이면에 숨겨진 현실을 떠올렸습니다. VIP 룸, 24시간 간호 케어, 최신 재활시설, 여가 프로그램. 글자들이 춤추는 듯 흐려지고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느낌이었어요. 혜진은 수술 후 재활 기간에 전문적인 돌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여러 곳을 알아봤는데 집에서 가장 가깝고 시설이 좋은 곳을 몇 군데 골라왔다고 했어요. 병원비와 요양비 계산까지 꼼꼼하게 해왔다며 메모장을 보여주었습니다. 혜진이 이렇게 열심히 요양병원을 알아본 것이 갑자기 서운하게 느껴졌어요. 마치 빨리 자신을 어디론가 보내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박 씨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울음을 삼켰어요. 자신의 집을 떠나 낯선 곳에서 지내야 한다는 생각이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혜진이 요양병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열심히 설명하는 동안 박 씨는 혜진의 표정을 살폈어요. 예전에는 항상 자신을 따뜻하게 바라보던 눈빛이 오늘은 무언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더 실무적이고 더 거리감 있는 눈빛. 이제 자신은 더 이상 이 가족의 중심이 아니라 돌봄의 대상, 짐이 되어버린 존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혼 초기부터 혜진에게 친어머니처럼 모든 것을 해주었는데 이제 그녀도 자신을 처리해야 할 문제로 보는 건지 서글펐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했는데 결국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 하는 비통함이 밀려왔어요. 혜진은 다음 주에 함께 요양병원을 방문해 보자고 제안했습니다. 박 씨는 미소를 지으며 괜찮다고 했지만 그 미소 뒤에는 깊은 상처가 숨겨져 있었어요. 혜진은 박 씨의 손을 잡으며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박 씨는 그 위로가 더 큰 체념으로 다가왔어요. 혜진의 친절이 이별을 앞둔 마지막 배려처럼 느껴졌습니다. 혜진이 돌아간 후 박 씨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한 채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 남겨진 요양병원 팸플릿이 꼭 이별 통지서처럼 보였습니다. 문득 민호가 어렸을 때 감기에 걸려 밤새 간호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열이 나는 아들의 이마에 수건을 올려주며 밤을 지새웠던 날들. 민호의 첫 운동회에서 달리기를 응원하며 목이 쉬도록 소리쳤던 순간. 대학 입학 선물로 밤새 떡볶이를 해주었던 날. 그리고 결혼을 앞두고 긴장한 아들에게 용기를 주었던 시간. 이런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희생했는데 이제는 그들에게 버려지는 것인지 서글픈 생각이 들었어요. 저녁이 되자 박 씨는 문득 혜진의 결혼식 날을 떠올렸습니다. 신부 대기실에서 혼자 긴장하고 있던 혜진에게 다가가 마치 친딸처럼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던 순간 흰 드레스를 입은 혜진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혜진의 머리에 면사포를 씌워주며 새로운 가족이라고 말했던 기억. 결혼식장에서 혜진의 손을 꼭 잡아주었던 그날의 따스함이 다시 느껴졌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없는 혜진에게 진짜 어머니가 되어주고 싶었던 그때의 마음. 그 후로도 혜진이 첫 아이를 낳았을 때 병원에서 밤새 함께 있어준 일, 아이가 태어났을 때 젖병 물리는 법을 하나하나 알려주었던 시간. 박 씨에게는 모두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정성껏 지은 가족의 끈이 이제 끊어지는 것 같아 아팠어요. 늦은 밤 박 씨는 이전과는 다른 사진첩을 서랍에서 꺼냈습니다. 혜진의 첫 출산 후 병실에서 아기를 안고 있는 사진, 첫 명절에 함께 찍은 가족 사진, 첫 여름 휴가에 바닷가에서 찍은 새 가족의 모습. 이전에 보았던 사진들과는 다른 소중한 순간들이었어요. 사진 위로 뜨거운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박 씨는 혜진에게 진짜 어머니 역할을 해주려 했는데 이제는 짐이 되어버린 것 같다고 서글퍼했어요.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며 박 씨는 요양병원으로 가야 한다는 현실을 받아들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무언가가 저항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박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의 균열 무늬를 바라보며 요양병원에서의 생활을 상상했어요. 낯선 침대, 낯선 사람들, 정해진 시간에 먹는 식사, 면회 시간을 기다리는 긴 시간들. 자신의 집이 아닌 곳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 자신의 시간과 공간이 아닌 타인의 규칙에 맞춰 생활해야 한다는 것, 가족들의 방문 시간을 손꼽아 기다려야 한다는 것. 박 씨는 자신이 정말 그곳에서 살아야 하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몸이 불편해지면 더 이상 가족의 품에 있을 자격이 없어지는 건지 괴로웠어요. 새벽녘이 되어서야 박 씨는 잠깐 눈을 붙였지만 꿈속에서도 요양병원 복도를 혼자 걷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꿈에서 민호와 혜진이 환한 미소로 인사한 뒤 점점 멀어지는 모습을 보았어요. 눈을 떴을 때는 이미 아침 해가 창문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진동 소리에 핸드폰을 확인해 보니 민호가 메시지를 보냈어요. 오늘 저녁에 요양병원 방문 일정을 잡았다고 알려왔습니다. 박 씨는 담담하게 알겠다고 대답했지만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깊은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가방을 꺼내 병원에 가져갈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손거울, 남편과 찍은 사진, 손주들이 그려준 그림. 물건 하나하나를 만질 때마다 추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문득 혜진이 처음 이 집에 왔을 때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낯설고 어색해하던 혜진에게 따뜻한 차를 내어주며 이 집이 혜진의 집이라고 말해준 날. 그때 혜진의 눈에 고였던 눈물을 생각하니 박 씨의 눈시울도 붉어졌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이제는 자신이 낯선 곳으로 가야 할 차례였습니다. 정오가 되자 박 씨는 단정하게 옷을 갈아입었어요. 요양병원을 방문하기 전에 마음의 준비를 하려는 듯 오래된 나무 의자에 앉아 명상에 잠겼습니다. 박 씨는 가족들에게 짐이 되기보다는 요양병원에 가는 것이 맞는지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집을 떠나고 싶지 않다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수술 후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사실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웃 김 씨가 넘어져서 혼자 있다가 발견되기까지 이틀이 걸렸다는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그런 일이 자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복잡한 감정 속에 앉아 있는데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민호와 혜진이 요양병원에 함께 가기 위해 왔다고 했어요. 박 씨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현관문을 향해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요양병원으로 향하는 길,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민호의 차에 오른 박 씨는 뒷좌석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어요. 평소 같으면 손주 이야기로 떠들썩했을 텐데 오늘은 모두 말없이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만이 이 어색한 공기를 채웠어요. 박 씨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마음을 추스르려 했습니다. 익숙한 동네 풍경이 점점 낯선 곳으로 바뀌어 갔어요. 지난 30년간 살아온 동네를 떠나 미지의 장소로 향하는 기분이 마치 긴 여행을 떠나는 것 같았습니다. 손가락으로 무릎을 무의식적으로 문지르며 통증을 달래는 박 씨의 눈빛이 불안했어요. 민호가 룸미러로 어머니의 표정을 살피며 괜찮으신지 물었습니다. 박 씨는 웃으며 괜찮다고 답했지만 사실 가슴은 점점 더 답답해져만 갔어요. 1시간가량 달려 도착한 요양병원은 예상보다 훨씬 크고 깔끔했습니다. 넓은 정원과 현대적인 건물 외관이 인상적이었어요.
팸플릿에서 본 것보다 더 고급스러워 보였지만 그럴수록 더 낯설고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내리는 순간 박 씨의 발걸음이 무거워졌어요. 마치 발에 납이 묶인 듯 한 걸음 한 걸음이 힘겨웠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 깨끗한 로비와 친절해 보이는 직원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소독약 냄새와 병원 특유의 차가운 공기가 박 씨를 맞이했습니다. 겉으로는 감탄을 표했지만 내심 이곳이 너무 낯설고 기관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이곳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집에서의 자유로운 생활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방문 목적을 말하자 미연이라는 간호사가 안내를 맡았어요. 단정한 유니폼을 입은 미연 간호사의 친절한 목소리가 병원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의 발랄한 에너지가 병원의 적막함과 대비되어 더욱 두드러져 보였어요. 시설 투어가 시작되었습니다. 환자방, 식당, 재활치료실, 옥상 정원까지 미연 간호사는 하나하나 상세히 설명했어요. 2인실과 4인실로 구성된 환자방은 깨끗했지만 개인 물건이 거의 없어 마치 호텔 객실처럼 획일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박 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다녔지만 속으로는 이곳에서 살아갈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며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자신만의 공간이었던 집과 달리 여기서는 모든 것을 공유해야 한다는 사실이 낯설었습니다. 복도를 지나는 동안 휠체어에 앉아 있는 노인들과 눈이 마주쳤어요. 그들의 공허한 눈빛이 박 씨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한 할머니는 창가에 앉아 방만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고 다른 할아버지는 복도에서 자신의 이름을 계속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이런 모습들이 자신의 미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박 씨는 숨이 막혔습니다. 레크리에이션실에서는 몇몇 노인들이 종이 접기를 하고 있었어요. 활동에 참여하는 노인들 사이로 창가에 홀로 앉아 밖을 바라보는 할머니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할머니의 외로운 뒷모습이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아 가슴이 아팠어요. 미연 간호사는 매일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다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아침 체조, 그림 그리기, 음악 치료, 가벼운 원예 활동까지. 분명 알찬 프로그램이었지만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삶을 채워줄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어요. 자신이 평생 살아온 방식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박 씨는 자신만의 리듬으로 살아오던 삶이 타인이 짜놓은 시간표에 맞춰져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했어요. 주영 의사를 만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주영 의사는 차분하면서도 전문적인 태도로 박 씨를 맞이했어요. 진료실에서 만난 주영 의사는 무릎 수술 후 재활 과정과 전문적인 케어의 중요성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MRI 사진을 보여주며 박 씨의 무릎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어요. 박 씨의 무릎 상태를 보며 수술 후 약 2-3개월의 재활 기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곳에서 전문적인 재활 치료를 받으면 회복이 더 빠를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어요. 주영 의사의 친절한 설명을 들으며 박 씨는 자신의 건강 상태가 실제로 얼마나 심각한지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수술이 불가피하다는 사실과 재활에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현실이 점점 무겁게 다가왔어요. 의사와의 상담이 끝난 후 민호와 혜진은 입원 절차와 비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행정실로 향했습니다. 박 씨는 대기실에 혼자 남겨졌어요. 벽에 걸린 시계 소리만 크게 들리는 적막한 공간이었습니다. 손목 시계를 보니 오후 2시, 집에서라면 이 시간에 정원에 물을 주거나 라디오를 들으며 편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거예요. 옆자리에 앉아있던 할머니가 박 씨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회색 머리에 주름진 얼굴의 할머니는 평온한 표정으로 여기 오신 지 얼마나 되셨냐고 물었어요.
박 씨는 아직 입원한 것이 아니라 둘러보러 온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은 이곳에 온 지 6개월이 되어 간다고 말했어요. 그 말에 박 씨는 용기를 내어 자식들이 자주 찾아오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담담한 목소리로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씩 왔지만 이제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온다고 답했어요. 할머니의 얼굴에는 원망이 아닌 체념의 표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자식들도 각자의 삶이 있으니 이해한다는 말을 덧붙였어요. 이야기를 나누던 중 다른 노인들도 대화에 참여했습니다. 한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적응하기 힘들었지만 3개월쯤 지나니 괜찮아졌다며 웃었어요. 또 다른 할머니는 자식들이 점점 발걸음이 뜸해지는 것이 현실이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과 함께라 위안이 된다는 말들이 오갔어요. 우리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라며 웃는 노인들의 모습에서 박 씨는 깊은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그들의 체념한 웃음 속에서 박 씨는 자신의 미래를 보는 것 같았어요. 대화를 듣고 있는 동안 문득 자신도 언젠가는 저렇게 가족의 방문을 손꼽아 기다리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가족 사진을 자랑하듯 보여주었지만 사진 속 웃는 얼굴들이 이곳에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 더 슬프게 느껴졌어요. 민호와 혜진이 돌아왔을 때 박 씨는 이미 정신적으로 지쳐 있었습니다. 미연 간호사는 마지막으로 카페테리아로 안내했어요. 식사 시간이라 많은 노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규칙적으로 배치된 테이블에 노인들이 앉아 같은 메뉴의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간병인이 먹여주는 노인도 있었고 혼자 힘겹게 숟가락을 들고 있는 노인도 보였습니다. 박 씨는 그 모습을 보며 자신도 곧 저렇게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숨이 막혔어요. 민호의 제안으로 병원 카페테리아에서 점심을 먹기로 했습니다. 테이블에 앉아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민호와 혜진은 요양병원의 장점들을 이야기했어요. 전문적인 의료진, 24시간 케어 시스템, 다양한 프로그램, 깨끗한 환경. 박 씨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이곳에서의 삶을 상상하며 깊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민호가 어머니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말할 때마다 박 씨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어요. 식사를 마치고 병원을 나서는 순간 박 씨는 문득 자신의 집이 그리워졌습니다. 비록 오래되고 작지만 자신의 추억이 담긴 그 공간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정원의 꽃들, 익숙한 부엌 도구들, 자신이 고른 커튼, 가족 사진들. 이 모든 것을 두고 낯선 곳에서 살아야 한다는 현실이 가슴 아팠습니다. 돌아가는 차 안 민호와 혜진은 병원에 대한 긍정적인 감상을 나누었어요. 혜진은 특히 재활 프로그램이 좋아 보인다며 빨리 건강을 회복하실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말없이 창밖만 바라보며 눈물을 참고 있었어요. 흐린 하늘이 박 씨의 마음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민호가 어머니의 의견을 물었을 때 박 씨는 겨우 미소를 지으며 좋은 곳 같다고 짧게 대답했어요. 더 이상 말을 이어가기 힘들어 대화를 피했습니다. 차가 익숙한 동네로 들어설 때쯤 박 씨는 자신의 집 창문에서 반짝이는 햇빛을 보았어요. 그 순간 박 씨의 눈에서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자 익숙한 공간의 냄새와 따스함이 박 씨를 반겼어요. 이곳을 떠나 요양병원에서 지내야 한다는 현실이 더욱 가슴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오늘 본 모든 것을 되새기는 박 씨의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요양병원이 나쁜 곳은 아니었지만 그곳에서 자신의 남은 인생을 보내야 한다는 생각에 깊은 우울감이 밀려왔습니다. 수술 후 재활 기간만 요양병원에 있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는 없는지 혹은 다른 대안은 없는지 고민했어요.
하지만 민호와 혜진의 결정이 이미 내려진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이미 모든 것이 결정된 듯한 확신이 느껴졌어요. 다음 날 아침 민호가 전화로 어제 본 요양병원이 어땠는지 물었습니다. 박 씨는 담담하게 괜찮았다고 답했어요. 그러자 민호가 다음 주에 입소 날짜를 잡아보겠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박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모든 것이 너무 빨리 진행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박 씨는 창가에 서서 오랫동안 바깥 풍경을 바라보았어요. 요양병원 방문 이후 박 씨는 자신의 삶이 어떻게 변할지 두려워하며 불안한 나날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요양병원 방문 후 사흘째 되는 날 아침, 박 씨는 깊은 한숨과 함께 눈을 떴습니다. 밤새 잠을 설치며 생각을 정리했지만 마음의 결론은 여전히 같았어요. 요양병원만은 가고 싶지 않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던 중 현관 초인종 소리가 들렸어요. 거실 시계가 오전 10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서둘러 앞치마를 벗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문을 열자 혜진이 서 있었고 손에는 종이 한 장과 큰 쇼핑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혜진은 환한 미소로 인사를 건넸지만 박 씨는 그 미소 뒤에 숨겨진 무언가를 직감적으로 느꼈어요. 거실로 들어온 혜진은 테이블에 종이를 펼쳐 보였습니다. 요양병원 입소를 위한 준비물 리스트였어요. 서류 상단에는 박순자님 입소 준비물이라고 또렷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 씨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귀가 멍해지고 손끝이 차가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혜진이 민호와 상의 끝에 다음 주 화요일로 입소 날짜를 확정했다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박 씨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습니다. 수술 날짜도 함께 잡혔다며 혜진이 달력에 빨간 동그라미를 쳤어요. 박 씨는 자신의 의견은 묻지도 않고 모든 것이 결정된 상황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혜진은 쇼핑백에서 새 잠옷과 세면도구들을 하나씩 꺼내며 설명했어요. 새 물건마다 이름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박순자라고 적힌 이름표들이 박 씨의 눈에 들어왔어요. 마치 자신의 존재가 이름표 붙은 짐처럼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평생 자신의 공간에서 자신만의 물건들로 살아온 박 씨에게 이름표가 붙은 물건들은 정체성의 상실처럼 다가왔어요. 혜진이 요양병원에서의 일과표를 보여주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식사 시간, 약 복용 시간, 재활 운동 시간, 면회 시간까지 모든 것이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는 사실이 박 씨를 숨막히게 했어요. 혜진은 방문객 규정과 준비해야 할 서류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마치 이미 모든 것이 결정된 듯한 말투였어요. 박 씨의 마음속에서 서서히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했는데 이제는 처분해야 할 짐처럼 다루어지는 느낌이었어요. 혜진은 준비물 리스트를 하나씩 체크하며 빠진 것이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녀의 꼼꼼함이 평소에는 고마웠지만 지금은 마치 자신을 요양병원으로 빨리 보내기 위한 조급함처럼 느껴졌어요. 특히 혜진에게 친어머니처럼 모든 사랑을 쏟았는데 그녀마저 자신을 요양병원으로 보내려 한다는 생각에 배신감이 컸습니다. 결국 참았던 감정이 폭발했어요. 박 씨는 떨리는 손으로 테이블 위에 리스트를 밀어냈습니다. 준비물 목록이 바닥으로 흩어졌어요. 박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모든 것이 결정된 상황에 화가 났다고 말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버리려는 거냐는 질문이 박 씨의 입에서 흘러나왔어요. 혜진은 당황한 표정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건강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설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더 이상 설명을 듣고 싶지 않았어요. 오랫동안 쌓아온 감정의 벽이 한순간에 무너지면서 평소의 온화한 모습은 사라졌습니다.
박 씨는 자신의 집에서 살고 싶다고, 낯선 병원에서 타인의 돌봄을 받으며 살고 싶지 않다고 울먹이며 말했어요. 혜진이 다가와 시어머니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박 씨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 순간 혜진의 눈에 상처받은 표정이 스쳤어요. 하지만 박 씨는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서운함과 두려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평생 자식과 며느리에게 친절하고 다정했던 박 씨였지만 이날만큼은 모든 감정이 솟구쳤습니다. 박 씨는 혜진에게 평생 친어머니처럼 대해주었는데 이런 결과를 맞게 될 줄은 몰랐다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들은 혜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혜진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저 서 있기만 했어요. 박 씨의 날카로운 말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결혼 초기부터 친딸처럼 사랑해 주었던 시간들, 첫 출산 때 밤새 곁을 지켜준 날들, 아이가 아플 때마다 달려가 돌봐준 순간들. 이 모든 것이 헛된 것이었냐고 박 씨가 물었어요. 혜진은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혜진은 민호에게 전화해서 어서 와달라고 말한 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방을 나갔어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 박 씨도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감정의 폭발 후에 찾아온 고요함 속에서 박 씨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혜진에게 그런 말을 한 것이 후회되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권리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식들이 자신의 의견을 무시한 채 모든 것을 결정했다는 서운함이 가시지 않았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한동안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던 박 씨는 문득 자신이 혜진에게 했던 말들이 너무 가혹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혜진은 분명 박 씨의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을 테니까요. 그러나 여전히 요양병원에 대한 거부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낯선 곳에서 낯선 사람들과 함께 지내야 한다는 생각만으로도 숨이 막혔어요. 시간이 흐르고 저녁이 되었지만 민호와 혜진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깊은 상실감에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았어요. 그러다 문득 결심이 섰습니다. 요양병원에는 절대 가지 않겠다는 굳은 결심이었어요. 박 씨는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동안 박 씨는 침대에서 일어나 옷장을 열었어요. 오래된 여행 가방을 꺼내 필요한 물건들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소중한 사진첩,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 그리고 몇 벌의 옷. 짐을 싸면서도 박 씨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가족과 함께한 추억이 담긴 집을 떠난다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요양병원에 가는 것보다는 나은 선택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밤새 짐을 싸며 박 씨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 집을 떠나 오래된 친구 김 씨의 집으로 가기로 결심했어요. 김 씨는 지방에 살고 있었지만 몇 년 전 남편이 돌아가신 후 서로 의지하며 지내온 친구였습니다. 그녀라면 박 씨의 상황을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새벽녘 박 씨는 민호와 혜진에게 짧은 편지를 남겼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내 선택을 존중해 달라는 내용이었어요. 아침이 밝아오자 박 씨는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가방을 끌고 천천히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어요. 평소보다 무릎 통증이 심했지만 강한 의지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무릎에서 예리한 통증이 전해졌어요. 정류장까지 가는 길이 평소보다 2배는 더 멀게 느껴졌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해 김 씨의 집으로 가는 버스를 기다렸어요. 버스가 오기까지 약 30분, 박 씨는 벤치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옳은 것인지, 가족들에게 너무 서운하게 행동한 것은 아닌지 고민이 되었어요. 그래도 요양병원만은 피하고 싶다는 생각이 확고했습니다. 마침내 버스가 도착했고 박 씨는 힘겹게 계단을 올라
버스에 탑승했어요. 자리에 앉자마자 무릎의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1시간 정도 걸리는 김 씨의 집까지 버틸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어요. 버스가 출발하고 약 10분이 지났을 때 갑자기 무릎에 찌르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통증이 너무 심해 숨쉬기도 힘들었어요. 식은땀이 이마에 맺혔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릎에서 시작된 통증이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마치 누군가 무릎에 송곳을 꽂는 듯한 고통이었습니다. 옆자리 승객이 괜찮으신지 물었지만 박 씨는 대답할 힘조차 없었어요. 앞이 점점 흐려지고 귀에서는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버스가 다음 정류장에 멈추자 박 씨는 간신히 일어나 내리려고 했어요. 하지만 계단을 내려가던 순간 무릎에 극심한 통증이 찾아왔고 그대로 균형을 잃었습니다. 쓰러지기 직전 누군가 박 씨를 붙잡았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민호였습니다. 민호의 얼굴에는 걱정과 안도의 표정이 교차했어요. 알고 보니 민호는 아침 일찍 혜진과 함께 왔다가 박 씨의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혜진이 박 씨의 휴대폰을 확인해 보니 최근에 검색한 버스 시간표가 남아 있었고 그것을 보고 민호가 급히 집을 나섰던 거였어요. 여러 버스 정류장을 돌아다니다 운 좋게 어머니를 찾은 것이었습니다. 민호는 어머니를 조심스럽게 부축하며 근처 벤치로 이동했어요. 벤치에 앉아 호흡을 가다듬는 동안 민호는 혜진이 많이 울었다고 말했습니다. 혜진이 시어머니의 말에 매우 상처받았지만 동시에 자신들의 의사결정 방식이 일방적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어요. 박 씨는 미안함과 후회가 밀려왔지만 여전히 요양병원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민호의 따뜻한 손길에서 가족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민호는 조용히 어머니의 손을 잡고 함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 앞에는 혜진이 불안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박 씨와 혜진의 눈이 마주쳤지만 어제의 상처가 채 아물지 않아 둘 다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다만 서로의 눈빛 속에서 미안함과 애틋함이 교차했어요. 오해와 상처가 있었지만 그래도 서로를 아끼는 마음만은 변함없다는 것을 두 사람 모두 느꼈습니다. 그날 밤 박 씨는 자신의 방에 홀로 앉아 오늘 있었던 일을 되돌아보았어요. 감정적으로 대응한 것에 대한 후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표현한 것에 후련함도 느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요양병원 입소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었어요. 민호와 혜진이 내일 다시 이야기하자고 했고 박 씨는 불안한 마음으로 내일을 기다리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버스에서 쓰러질 뻔한 사건 이후 박 씨와 가족들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일주일간 매일 저녁 민호와 혜진이 찾아와 긴 대화를 나눴어요. 박 씨는 요양병원에 대한 두려움을, 자식들은 어머니의 안전에 대한 걱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입소 날짜는 확정되었고 오늘이 바로 그날이었어요. 아침 일찍부터 박 씨는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가방에는 이미 필요한 물건들이 챙겨져 있었어요. 평생 살아온 집을 떠난다는 생각에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부엌 창문으로 보이는 작은 정원의 채소들, 거실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 남편과 함께 고른 오래된 소파까지 모든 것이 소중한 추억으로 다가왔어요. 오전 10시 현관 초인종 소리에 박 씨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울을 보며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어요. 평소보다 창백해 보이는 얼굴에는 밤새 흘린 눈물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민호와 혜진이 서 있었어요. 두 사람 모두 어색한 미소를 지었지만 그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호가 어머니의 짐을 들고
혜진은 박 씨의 팔을 조심스럽게 부축했어요. 박 씨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본 후 천천히 문을 닫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어쩐지 마음을 무겁게 했어요. 차에 오른 세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박 씨는 뒷좌석에 앉아 창밖으로 익숙한 동네 풍경이 지나가는 것을 바라보았어요. 30년 넘게 살아온 동네의 구석구석이 추억으로 가득했습니다. 시장에서 장을 보던 곳, 손주들과 산책하던 공원, 남편과 자주 가던 식당까지 이제 이 모든 곳들과 이별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어요. 민호는 운전에 집중한 채 말이 없었고 조수석에 앉은 혜진도 침묵을 지켰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조용한 음악만이 차 안의 정적을 채웠어요. 혜진이 종종 백미러로 시어머니의 모습을 살폈지만 박 씨는 굳이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표정은 담담했지만 박 씨의 손은 무의식적으로 무릎을 꾹꾹 누르고 있었어요. 차 안의 공기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결정된 상황에서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자식들을 원망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삶이 이렇게 마무리된다는 사실이 서글펐어요. 요양병원까지 가는 길이 절반쯤 지났을 때 백미러로 시어머니의 쓸쓸한 표정을 지켜보던 혜진의 눈에 결연한 빛이 스쳤습니다. 갑자기 혜진이 차를 세워달라고 민호에게 말했어요. 민호가 놀란 표정으로 혜진을 바라봤지만 혜진의 단호한 눈빛에 결국 길가에 차를 세웠습니다. 엔진 소리가 멈추고 차 안은 더욱 고요해졌어요. 혜진이 안전벨트를 풀고 몸을 완전히 돌려 뒷좌석의 박 씨를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단호한 의지가 담겨 있었고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혜진은 목소리가 갈라질 듯 떨리면서도 결연한 태도로 시어머니에게 요양병원에 가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대신 자신이 직접 모시겠다고 했어요. 박 씨는 갑작스러운 혜진의 말에 놀라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혜진의 눈에는 굳은 결심과 함께 맺힌 눈물이 반짝였어요. 혜진은 감정을 억누르려 애쓰며 손끝이 하얗게 변할 정도로 무릎을 꽉 쥐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목소리만은 또렷하게 유지하려 노력하며 자신의 생각을 이어갔어요. 어머니가 자신에게 해주신 것처럼 이제는 자신이 어머니를 돌볼 차례라고 말했습니다. 고아였던 자신에게 진짜 어머니가 되어 주었는데 어떻게 어머니를 남의 손에 맡길 수 있겠냐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박 씨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단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한 채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혜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심장을 파고드는 듯 했습니다. 혜진은 지난 일주일간 민호와 밤늦게까지 상의한 끝에 결정했다며 요양병원 대신 그들의 집 옆에 있는 작은 아파트를 마련했다고 말했어요. 집을 알아보고 계약금을 마련하고 인테리어를 바꾸느라 정신없는 나날을 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곳에서 박 씨가 독립적으로 지내면서도 가족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했다고 말했어요. 수술 후 재활 기간에는 혜진이 직접 돌봐드리겠다는 약속도 했습니다. 일주일 전 버스에서 박 씨를 찾았던 날 이후로 민호와 함께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요양병원을 방문했던 날 박 씨의 슬픈 눈빛을 잊을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민호도 혜진의 의견에 적극 동의했고 다행히 그들의 아파트 단지에 바로 공실이 나와 계약할 수 있었다고 했어요. 혜진의 진심 어린 고백에 박 씨는 더 이상 감정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고 그동안 쌓아두었던 모든 감정이 눈물로 쏟아져 나왔어요. 오랫동안 참았던 눈물이 마치 봇물 터지듯 흘러내렸습니다. 혜진이 뒷좌석으로 옮겨와 박 씨를 부드럽게 안아주었어요. 박 씨는 혜진의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흐느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뜨거운 눈물만이 모든 감정을 대신했습니다. 민호도 뒤돌아 어머니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가족 3대가 서로를 위로하는 소중한 순간이었습니다. 박 씨는 자식들이 자신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가까이에서 함께하려 했다는 사실에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잠시 후 민호는 이제 새 집으로 가보자고 제안했습니다. 박 씨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차가 방향을 바꿔 다시 출발했습니다. 이번에는 요양병원이 아닌 새로운 보금자리를 향해 달리고 있었어요. 차 안의 공기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도 갑자기 더 밝고 생생하게 느껴졌어요. 약 15분 후 차가 한 아파트 단지 앞에 멈췄습니다. 나무가 많은 조용한 아파트 단지였어요. 민호가 말한 대로 바로 옆에는 작은 공원이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려 아파트로 향하는 동안 혜진이 박 씨의 팔을 조심스럽게 부축했어요. 민호는 앞서 걸으며 열쇠를 꺼냈습니다. 1층 101호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아도 되는 위치였어요. 집 문을 열자 익숙한 가구들과 소품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박 씨의 거실 소파, 오래된 자석 시계, 가족 사진들까지 마치 자신의 집 일부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았어요. 거실 창문으로는 공원의 푸른 나무들이 보였습니다. 혜진이 부엌으로 안내했어요. 익숙한 그릇들과 주전자가 보였고 냉장고에는 이미 음식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침실에는 편안한 침대가 놓여 있었고 옆에는 비상벨까지 설치되어 있었어요. 욕실은 노인의 안전을 위한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박 씨의 편의를 세심하게 고려해 준비되어 있었어요. 집 구석구석을 살펴보는 동안 박 씨의 마음은 감사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곳은 요양병원과는 달리 여전히 자신의 공간이었어요. 자유롭게 자신의 생활을 유지하면서도 언제든 가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박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았어요. 이제 이곳이 새로운 시작의 장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혜진이 따뜻한 차를 준비해 가져왔어요. 박 씨는 차를 받으며 혜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여인의 눈빛 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사랑과 이해가 담겨 있었어요. 이제 수술과 재활이라는 과정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모든 과정을 가족과 함께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박 씨에게는 가장 큰 위로이자 힘이었어요. 새로운 집의 창문으로 들어오는 따스한 햇살처럼 박 씨의 마음에도 희망의 빛이 가득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새 집으로 이사한 지 일주일이 지나자 박 씨 앞에 다음 과제가 놓였습니다. 바로 무릎 수술이었어요. 민호가 의사와 상담하여 수술 날짜를 확정했다며 달력에 빨간 동그라미를 그렸습니다. 수술 날짜가 다가오자 박 씨는 전보다 훨씬 편안한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 너머로 공원이 보였고 매일 혜진이 들러 함께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민호는 바쁜 회사 일정을 조정하여 수술 당일에는 온종일 휴가를 냈어요. 수술 당일 민호와 혜진이 병원까지 동행했습니다. 대기실에서 수술 차례를 기다리는 동안 민호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 혜진이 박 씨의 손에 가볍게 입을 맞추며 걱정 말라고 했습니다. 마취가 풀린 후 박 씨가 처음 본 것은 병실에서 졸고 있는 혜진과 노트북으로 업무를 보는 민호의 모습이었어요. 밤새 병실을 지킨 두 사람의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지만 그 모습이 박 씨에게는 가장 따뜻한 위로가 되었습니다. 수술 후 일주일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민호와 혜진은 번갈아 가며 병실을 지켰어요. 민호는 회사 일을 조정해 오전에 회의를 마치고 오후에는 병원으로 오곤 했습니다. 퇴원 후 재활 기간 동안 혜진은 더욱 정성껏 시어머니를 보살폈어요.
매일 아침 뼈에 좋다는 닭백숙을 끓여와 함께 식사했고 주 3회 병원 재활치료에도 동행했습니다. 처음에는 무릎을 구부리는 것조차 힘들었지만 재활치료사의 지도 아래 꾸준히 운동한 결과 서서히 호전되기 시작했어요. 민호는 매일 저녁 퇴근 후 어머니 집에 들러 약은 제대로 드셨는지, 통증은 괜찮으신지 살피곤 했습니다. 주말에는 항상 가족 모두가 함께 식사를 했어요. 재활 2달째 되던 날, 박 씨는 처음으로 지팡이만 짚고 집 앞 공원까지 산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혜진은 작은 축하 파티를 열어주었어요. 손주들도 함께 모여 할머니의 회복을 축하했습니다. 큰 손주가 그린 그림에는 지팡이를 짚은 할머니와 함께 걷는 가족의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작은 손주는 직접 만든 종이꽃을 선물했습니다. 민호는 어머니의 건강 회복을 기념하여 가족 여행을 계획 중이라고 했어요. 재활이 계속되면서 박 씨의 일상은 점차 활기를 되찾아갔습니다. 혜진이 선물한 작은 화분으로 베란다, 정원을 가꾸기 시작했고 근처 노인정에도 가입해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어요. 때로는 이웃 노인들에게 박 씨가 담근 김치를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수술 후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박 씨는 혜진에게 특별한 요리를 대접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오랜만에 부엌에 선 박 씨는 혜진에게 처음 가르쳐 주었던 김치찌개를 정성껏 끓였습니다. 집안 마트에서 장을 봐오던 혜진은 문을 열자마자 익숙한 김치찌개 냄새에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함께 식사를 하며 박 씨는 혜진에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혜진에게 해주었던 것보다 더 큰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낀다고. 그동안 미안한 마음이 컸다고. 혜진은 고개를 저으며 시어머니 덕분에 자신도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고 답했어요. 고아원에서 자란 자신에게 어머니가 되어준 은혜를 절대 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은 매주 한 번씩 요리 시간을 갖기로 했어요. 박 씨가 혜진에게 전통 요리를 가르쳐주고 혜진은 인터넷에서 배운 새로운 요리법을 박 씨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주말마다 손주들이 할머니 집에 와서 놀게 되었고 집안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활기가 넘쳤어요. 봄이 오고 박 씨의 76번째 생신이 다가왔습니다. 혜진은 아침 일찍부터 정성스럽게 미역국을 끓였어요. 미역을 불리고 소고기를 볶고 국물 맛이 우러나도록 푹 끓이는 과정 하나하나가 시어머니에 대한 감사함을 담고 있었습니다. 생신날 아침, 혜진은 따뜻한 미역국과 함께 특별한 선물도 준비했어요.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혜진은 손수 만든 가족 사진첩을 선물했습니다. 사진첩에는 결혼 초기부터 현재까지의 추억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혜진이 처음 집에 왔을 때, 첫 명절 음식을 함께 준비했을 때, 첫 손주가 태어났을 때, 특히 마지막 페이지에는 혜진이 직접 쓴 편지가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시어머니를 만난 것이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민호도 정성스럽게 준비한 선물을 내밀었습니다. 어머니가 평소 좋아하시던 작가의 시집이었어요. 첫 페이지에는 민호가 직접 쓴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과 지혜가 이 가정의 기둥이라는 내용이었어요. 생일 저녁에는 온 가족이 함께 외식을 했습니다. 박 씨는 오랜만에 화장도 하고 예쁜 옷을 입고 나갔어요. 식당에서 찍은 가족 사진은 곧 거실벽에 걸릴 예정이었습니다. 생신이 지나고 박 씨의 무릎은 거의 완전히 회복되었어요. 지팡이 없이도 산책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이제는 혜진과 함께 시장도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박 씨와 혜진은 근처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손주들은 앞에서 뛰어놀고 있었고 민호는 음료수를 사러 매점에 갔습니다. 공원에는 요양병원 환자들이
간병인과 함께 산책 나온 모습이 보였어요. 그 모습을 보며 박 씨는 문득 혜진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자신이 요양병원에 갔다면 어땠을지 상상해 본 적 있는지. 혜진은 잠시 생각하더니 그런 일은 절대 없었을 거라고 대답했어요. 처음부터 시어머니를 모실 생각이었지만 민호를 설득하는데 시간이 필요했다고 말했습니다. 민호가 어머니의 건강을 너무 걱정한 나머지 전문적인 돌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었다는 것도 덧붙였어요. 박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이해되었고 오해도 풀렸어요. 공원에 돌아온 민호가 세 사람의 음료수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봄볕 아래 나란히 앉은 가족의 모습이 평화로웠어요. 박 씨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혈연만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진심 어린 사랑과 이해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그리고 가족의 의미는 함께 늙어가며 서로를 돌보는 것이라는 것을. 박 씨의 얼굴에 따스한 미소가 번졌어요.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앞으로의 시간도 자신의 노년도 무엇보다 가족과 함께하는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생신날 찍은 새 가족 사진을 바라보며 박 씨는 생각했어요.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계절은 끝이 아닌 지금 바로 이 순간이라고.